안녕하세요. 지독한 악연을 오래도록 끊어낼 수 없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악연은 바로 제 엄마였어요. 차라리 생판 남이면 연을 정리하기도 쉬웠을 테지만 혈연이라는 이름은 때론 가장 질기고 고통스러운 굴레가 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모든 일은 결국 순리대로 흘러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가족을 지치고 또 지치게 했던 엄만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거든요. 그런 엄마와의 이야기를 살면서 한 번쯤은 어딘가 속 시원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불같은 연애를 한 뒤 일찍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두 남동생을 둔 장녀인데 엄만 고작 22살 때 절 낳았다고 했죠. 하지만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서였을까요? 두 분 사이는 우리가 어릴 때 조금씩 비거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만 늘 아빠가 고리타분하다며 비난했고 아빠는 엄마가 이기적이라며 우리에게 험담을 하셨어요. 우리 강아지들 오늘은 할미가 화채해 줄까? 아니면 맛있는 사라다 해 줄까? 한편 저와 동생들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사시던 외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느라 우리가 어릴 땐 외할머니에게 우리를 종종 맡기셨는데요. 외할머니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자식 둘 중 한 명인 외삼촌을 제가 태어난 해에 병으로 잃으셨다던 외할머니는 유일한 자식이 된 엄마의 핏줄인 우리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희 집은 제가 11살 때부터 분위기가 급속도로 더 나빠졌어요. 전엔 서로를 못마땅해 하기만 했던 부모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를 잡아먹을 듯 헐뜨고 다투며 때론 물건까지 집어던지셨거든요. 야, 이 더러운 인간아. 니까짓 게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피워? 사기쳐서 내 청춘 다 시들게 만들어 놓고 너 같은 게 어떻게 날 배신하냐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맨날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시키기만 하고 돈은 남자가 벌어오는 거라면서 당신 벌인 다 당신 혼자 사치하는 데만 썼잖아. 하도 지긋지긋해서 그랬다. 지긋지긋해서. 그러는 당신은 내가 바람 피운 거 알자마자 맞바람 피우기 시작했잖아. 그럼 독인 객인 아니야? 제발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아. 원인은 아빠가 먼저 시작한 바람 때문이었다더군요. 그런데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엄마도 맞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네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15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빠는 우릴 데려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는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초혼이라 아빠 혼자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지내야 한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당시 만나던 상간녀와 재혼하고 싶어 해서 우리를 외면했던 겁니다. 반면 엄만 계속 바꿔가며 만나던 남자가 잠시 없을 때였어요. 엄만 아빠에게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재산 분할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합의한 뒤 우리를 데려가기로 했죠. 그래도 아빠는 우리에게 미안했는지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용돈을 보내오더군요. 1년에 한두 번은 우리를 만나 밥을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나이가 들며 그냥 아빠는 자식보단 자기 인생이 더 중요했던 사람, 그래도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미안함은 가지고 있는 사람, 딱 그 정도로 생각하며 살게 됐어요. 한편 우린 부모님의 이혼 후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만 우릴 데리고 산 지 1년도 안 되어 새 남자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남자를 한 번씩 집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해야 돼. 아저씨 만나려거든 밖에서 만나면 안 돼? 맨날 거실에서 술 먹고 나랑 동생들 다 듣는데 닭살 떠고 그러는 거 듣기 너무 힘들어.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니들 아빠처럼 너희들 안 버리고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아, 싫으면 나가던가. 안 잡아. 가뜩이나 넌 네 동생들보다 훨씬 네 아빠 닮아서 나도 너 보기 짜증나 얘. 그래도 자식들이 있는데 집에서 애정행각을 해도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도 집에 다 있는데 집에서 하하호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건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번은 둘째가 평소 좋아하던 외할머니에게 전화해 너무 힘들다고 울먹였나 보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집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넌 엄마가 돼서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어? 이럴 거면 손주들 내가 데리고 살련다. 넌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온 게로구나.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우린 엄마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던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엄마는 우리가 귀찮았는지 얼씨구나 좋다 하며 할머니에게 우리를 맡기더라고요. 이후 엄마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만 할머니네 집에 와서 우리를 보고 갔고요. 아니 사실 우리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엄마는 아빠에게서 받은 분할 재산으로 놀고 먹으며 이혼 후 더 이상 직장도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남자들도 만나고 다니며 쇼핑까지 해댔으니 돈이 계속 바닥이 났던 거죠. 또 엄마가 받은 분할 재산 중 가장 컸던 게 집이었기에 사실 현금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할머니에게 왔던 겁니다. 엄마, 나 1,000만 원만, 그럼 내가 한 반년은 돈 달라고 하러 안 올게. 할머니는 엄마에게 말은 냉정하게 하셨지만 이제 남은 자식은 엄마 하나뿐이었기에 끝까지 모실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한 번씩 엄마에게 돈을 주었고 그랬기에 엄만 할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던 거죠. 그 모습이 화가 나 좀 더 커서부턴 저와 동생들도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대학생인 나도 알바해서 돈 벌고 할머니한테 한 번씩 용돈도 드리고 그래. 제발 나이 값 좀 해. 엄마만 보면 할머니가 진짜 불쌍해 죽겠어. 이게 어디 엄마한테? 야, 넌 이혼하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이 엄마는 안 불쌍하고 그렇게 네 할머니만 챙기니? 나한테도 그 용돈 좀 줄 생각부터 해. 널 낳고 키워준 사람은 바로 나야. 하지만 엄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자식을 낳은 자신이 죄인이라며 우리에게 괜히 미안해하셨어요. 손주들에게 가진 거 다 퍼주시고 잘해주셨으면서도요. 할머니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우리의 대학 학비도 최대한 전부 내주려고 노력하셨죠. 그런 엉망인 가정 상황에서 애초에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든 우리를 공부시켜주려 노력하고 우리가 입시생 땐 매일 도시락까지 싸주셨던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동생들이 군대에 갈 때 아빠는 훈련소 앞까지 동생들을 배웅하러 나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장모님? 아이들 모두 장모님께 맡겨놓고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빠 민망한 듯 외할머니에게 어색한 인사도 건네셨어요. 반면 엄만 아들들이 그러든 말든 관심도 없었고 훈련소 앞에 와보지도 않았죠. 동생들이 입대한다고 했을 때 엄만 시큰둥하게 이런 말을 하곤 했었죠. 근데 남들 다 가는 거 유나는? 어쩜 사람이 저러나 싶었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들이 직장인이 되자 엄만 뻔뻔하게도 키워준 값을 내놓으러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쪼르륵 연년생이 너희를 낳고 키우느라 구멍 숭숭 난 뼈마디가 아직도 시리고 아프다. 그런 나한테 고작 용돈 100만 원도 못 주니?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500만 원, 300만 원씩 뜯어갔잖아. 솔직히 엄마 이혼 전에도 엄마가 번 돈 엄마 혼자 다 썼잖아. 우리 먹이고 입혀준 건 다 아빠가 벌어온 돈이었고 엄마 맨날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았잖아. 심지어 나 16살 때부턴 외할머니가 다 키워주셨는데 대체 왜 키워준 값을 엄마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야? 나 더는 못 줘. 엄마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처음엔 넌덜머리가 나서 한두 번은 줬었는데요. 점점 뻔뻔해지던 엄마를 보니 이게 버릇이 될 것 같아 그 뒤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엄만 불효막심한 놈들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곤 돈이 없긴 없었는지 할머니 돈을 또 계속 뜯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며 엄마에게 점점 더 마음이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한테 돈 주지 마시라니까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결국엔 돈 줄 걸 아니까 엄마가 계속 저러는 거잖아요. 할머니 돈도 그렇게 많이 없으시면서. 에휴, 그래도 어쩌냐. 아들내미 보내고 이젠 하나 남은 내 자식인데 저러다 어디 무서운 데서 돈이라도 빌리면 어쩌니. 그래도 우리가 집에 있을 땐 다행히 대부분 엄마의 날강도 같은 행동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 엄만 제가 28살 때 어떤 아저씨와 재혼을 했었어요. 재혼할 때도 결혼식도 안 올린 사람이 자기 축의금은 얼마 해줄 거냐, 가전이라도 하나 안 사주냐,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들에게 통하지 않으니 할머니를 또 그렇게 닥달하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시달린 끝에 결국 가전 하나와 돈을 몇 푼이라도 해주려고 하셨고요. 할머니 돈이 또 새어나가는 건 보기 싫어 결국 저와 동생들은 돈을 합쳐 작은 가전 하나와 엄마가 끈질기게 요구하던 축의금을 좀 해주었어요. 자식이 셋인데 꼴랑 이거 주니? 아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만. 엄만 그걸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투덜대기 바쁘더라고요. 너무 짜증났지만 그래도 할머니 돈을 쓰게 한 것보다 나았다 치고 꾹 참았죠. 그렇게 재혼했던 엄만 한동안 할머니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체 오면 집 분위기만 흐리던 사람이었으니 차라리 안 오는 게 우리도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32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당시 엄마가 이혼하고 짐까지 사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엄만 좀 살던 그 아저씨의 돈을 마음 놓고 뜯어먹다 거의 맨몸으로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돈도 많이 써버려서 집을 구할 돈도 부족하다며 이젠 할머니 집에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 엄마에게 결혼 소식도 아직 알리지 않았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엄마를 안 보고 살 상황도 못 됐으니 그때 결혼 소식을 전했죠. 이미 남편은 동생들과 할머니에게만 보여준 상황이었고요. 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해? 상견례 아직 안 했지? 전 원래 상견례를 엄마 없이 할머니만 모시고 하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진짜 제 부모님 자격으로 그곳에 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엄만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꾸역꾸역 직접 상견례에 따라오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엄마는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그렇게 캐묻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 사느라 그동안 좀 바빠서 우리 예비사위한테 인사를 따로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직업은 뭔지,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인지 못 물어봤지 뭐예요. 성희엔 거중만 여자애지 딸이라는 게 엄마한테 원체 무뚝뚝하기 짝이 없어서 물어봐도 별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도 여기 저희 엄마한테 사이가 공장 기계설비 쪽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들었는데 두 분은 형편이 좀 괜찮으세요? 아, 예. 그냥 둘 다 은퇴하고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사시는 곳이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동네 사세요? 아파트세요? 빌라세요? 아, 땡땡구 아파트 삽니다. 아이, 그러세요? 아, 거기 어디 아파트요? 혹시 전세예요? 자가예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그런 걸 대체 왜 물어보시는데요? 깜짝이야. 예. 아이, 사돈 어른들 보는데 창피하게 왜 소리를 질러? 내가 내 딸이 어떤 집에 시집 가는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엄마가 제 결혼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 참지 못하고 엄마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거의 울기 직전이던 절 따뜻한 눈빛으로 진정시켜 주셨죠. 괜찮다, 성희야.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궁금하실 수도 있지. 시부모님은 기꺼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이름까지 말해주셨어요. 그러자 엄만 경악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그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어도 생각보다 괜찮은 데 사시네요. 우리 사이도 기술직이라 돈을 꽤 버는 것 같던데
우리 성희가 결혼해서 힘들게 살진 않겠어요. 그럼 애들 집은 사돈들이 좀 해주시는 건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얼마 전에 맨몸으로 이혼당해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사시는 사돈분들께서 제 몫까지 넉넉히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 그만하라고 좀. 돈이 있든 없든 엄만 나한테 한 푼도 안 해줬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 왜 창피하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해? 엄마가 언제부터 나한테 엄마 노릇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날 망신시키냐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의 속내야 뻔한 거 아니었겠어요? 제가 넉넉히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또 뭐라도 뽑아먹으려 들 속셈이었겠죠. 그날 당장이라도 엄마를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괜찮다고 웃으며 끝까지 자리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동생들도 저도 할머니도 연신 고개를 들지 못하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죠. 그리고 전 시부모님을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그때 시부모님은 절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첫인사 왔던 날 네가 미리 가정살 얘기해 줬을 때부터 우리 마음이 아팠단다. 네 잘못도 아닌데 부모 일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던 네가 너무 가엾더라고.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 우린 괜찮았다. 그러니까 울지 마. 나한테도 어디 말하기 부끄러운 가족이 있었지만 그래도 난 전혀 관계없이 여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옆에 있던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도 눈물을 흘리던 제게 휴지를 건네주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후 할머니는 직접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엄만 미안한 줄도 전혀 몰랐죠. 엄만 자기는 혼주 한복 말고 고급 예복을 맞춰달라 결혼식 날 들 핸드백을 무슨 200만 원짜리 사달라며 계속 제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더군요. 네 신랑 될 사람 돈도 어느 정도 버는 거 아니냐. 시댁도 못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 왜 자식 결혼하는데 엄마가 득을 보려고 들어? 절대로 싫어. 전 엄마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도 않았고 들어줄 생각도 없었어요. 또 엄만 만약 아빠가 결혼식장에 온다면 가만 안 있을 거라며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까지 쳤다더라고요. 당시 또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아빤 제게 전화를 걸어 그 말을 해주며 그냥 축의금만 보내주시더군요. 나까지 가면 네가 네 엄마 때문에 망신을 당할 거 아니냐. 어차피 난 네 혼주석 앉을 자격도 없는 못난 애비다. 그래도 결혼 축하한다 성희야. 마음 같아선 전 아빠보단 엄마를 결혼식장에 못 오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견례도 한 마당이었고 엄만 제 결혼식 날을 유독 기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엄만 결혼식 날 유독 하하호호 웃으며 표정이 밝아 보이더니 결혼식이 끝난 뒤 잽싸게 제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온 것까지 모두요. 저는 기가 차서 소리쳤죠. 하객들 중 태반이 내 손님이었어. 내 친구들,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이었다고. 외가족 친척들도 엄마 때문에 온 줄 알아? 다 할머니 때문에 온 거야. 게다가 거기엔 고모들이 준 축의금까지 들어있었는데 그걸 엄마가 왜 가져가? 내놔. 정 가져가고 싶으면 외가 친척들 것만 가져가라고. 원래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부모 잔치인 거 몰라? 이건 다 딸 자식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부모한테 주는 축의금인 거야. 난 못 줘. 그때 할머니는 또 엄마에게 마음이 약해져선 그냥 그 돈을 자신이 제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가 돈이 어디 되고 그걸 주겠대. 애초에 엄마한테 가져오면 될 내 축의금을 왜 할머니가 할머니 돈으로 준다는 거야. 그 정도는 있어. 이 할미가 한심한 내 딸한테 목돈 좀 줬다고 생각하마. 성희야,
좋은 날인데 이럴 때마저 집에 고성이 오가게 하지 말자꾸나. 새 출발하는 날 이러면 네 앞날에 부정타. 이 헬미 늙어서 힘도 없는 거 알지? 부탁이다. 할미 머리 아파. 엄만 그런 할머니 뒤에 숨어 의기양양하게 절 쳐다보더군요. 너무 답답했지만 할머니께서 정말 두통이 온다며 비틀거리셨기에 저는 이를 악물고 심한 말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머니의 생돈을 또 어떻게 받습니까? 남편은 제게 그냥 없는 돈인 셈 치자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착한 남편은 괜찮다며 절 안아주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났죠.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창피해.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잘 살라면서 집 구하는데 돈도 보태주시고 축의금도 다 우리 주셨잖아. 근데 내 엄마라는 사람은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진즉 연을 끊어버렸을 텐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 미안해. 천륜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서 당한 일인 거잖아. 당신한테 잘해주신 할머님을 외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동생들은 제가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또 2년 뒤에 차례로 결혼했는데 그때마다 엄만 제게 했던 것처럼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올케들도 사돈 어르신들도 좋은 분들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누구 하나의 결혼은 파토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정말 엄마가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하지만 우린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할머니를 뵈러 가야 했으니 엄마도 보고 살아야 했죠. 할머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네? 둘째와 전 첫째 올케와 제 남편의 고마운 배려로 막내가 결혼한 뒤 할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도 했습니다. 우릴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기도 했고 어떻게든 할머니를 엄마 옆에서 떨어뜨려 엄마를 좀 안 보고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고요? 엄마는 우리가 결혼한 뒤 제 남편과 올케에게까지 전화해 돈을 요구했었거든요. 착한 제 남편은 제가 속상해할까봐 처음에 말도 하지 않고 두어 번 돈을 보내줬었나 보더군요. 나중에 그걸 알고 전 흐느끼며 소리쳤죠. 그걸 왜 줘? 왜? 아니, 갑자기 이가 아파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가 아파서 너무 서럽다고 막 우시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 당신 어머니잖아.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줄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냥 조용히 돈만 보내드렸지. 미안해. 그 다음엔 갑자기 차 사고가 났다고 합의금 줘야 한다고 전화 오셔서 또 드렸고. 임플란트 수법 전에 나도 당했던 거야. 게다가 우리 엄마 차도 없어. 일 안 다녀서 돈도 없는 사람이 차가 어디 있다고 사고를 냈겠어. 나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더라. 근데 그냥 당신 어머니니까 그냥 용돈 좀 많이 드린 셈 치려고 했어. 당신도 우리 부모님 뵐 때마다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정말 살갑게 잘해주잖아. 근데 내 생각이 짧았었나 봐. 미안해, 여보.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앞으로 절대 엄마한테 돈 주지 마. 알았지? 그냥 아예 전화도 받지 마. 전 바로 남편 휴대폰에서 엄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첫째 올케에게도 그랬다는 걸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엄마를 제발 좀 끊어내고 싶었던 건데 할머니 끝내 합가 제안을 거절하셨죠.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 아니냐. 손주인 너희들이 소중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엄마도 나한테 소중한 존재란다. 갈 곳도 없다는데 나마저 없으면 너희들 엄마는 어쩌니? 할머니는 점점 병들고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할머니가 걱정돼 도저히 친정에 안 가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정에 가긴 가되 엄마의 욕은 무조건 단번에 거절해버렸죠. 엄만 지치지도 않고 작은 올케에게까지 똑같은 짓을 한 모양인데 작은 올케는 그래도 똑부러진 성격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단단히 주의를 받은 터라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몸이 약해지던 할머니가 걱정되어 친정에 갔던 어느 날, 엄만 남편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해대더군요. 자네 앞으로는 대출이 좀 잘 나오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고차 같은 게 하나 필요하대. 그러니까 자네가 대출 받아서 그걸 좀 사주면 안 되겠나? 아니면 자네 명의로 할부로 좀 사주든가. 우선 사서 주면 내가 돈은 타다리 갚을게. 어? 엄만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을 갚겠다는 거야? 그냥 사달라는 거잖아. 자식들한테는커녕 할머니한테 용돈이라도 한 번 안 주는 사람이 뭐? 중고차? 진짜 부끄러운 줄 좀 알아. 당연히 옆에서 들은 전 기겁을 하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 엄만 이젠 하다하다 선을 지나치게 넘어버리더군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뒤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됐어요.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는 말을 어디서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절 꼭 안고 위로해줬어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된 게 얼마나 큰 행운이야. 당신이 착하게 살아서 이런 큰 병도 빨리 발견될 수 있었던 거야. 수술만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알았지?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누인, 오히려 당사자인 저보다 더 놀라며 시어머니는 아예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며느리 몸에 그런 무서운 병이 왜 생겼다니? 시댁 식구들이 절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는지 새삼 느끼게 되어 너무 고마웠어요. 동생들과 올케들도 괜히 집까지 찾아와서 울먹이는데 그런 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니 오히려 힘이 나서 수술도 잘 받을 수 있었죠. 당시 할머니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중이셨기에 전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저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집에서 한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수술 받은 지 3주 뒤쯤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를 뵈러 갔던 막내가 말을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이 할미한테 말을 안 했어? 그래, 지금은 병원이야? 가여운 내 손녀, 그래, 얼마나 아팠누? 저 괜찮아요, 할머니. 수술 잘 받고 퇴원했고요. 지금은 집이에요. 암이라며? 암이면 수술 받고도 항암인지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항암은 안 해도 되고요. 다음 주쯤부터 5주 정도 방사선 치료 받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높대요. 저 지금도 회사만 좀 쉬고 있다 뿐이지 집도 집 앞 편의점도 잘 돌아다녀요. 그리고 애들 아빠가 많이 볼살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래도 암인데 수술비는 병원비도 많이 나왔지? 직장도 쉬게 됐다며? 그럼 돈도 당분간 못 벌 거 아니야? 얼마야? 이 할미가 보내주마. 아유, 됐어요, 할머니. 저희도 돈 있어요. 그래도 얼른 말해. 소녀가 아픈데 알지도 못하고 있던 할미를 더 미안하게 만들 참이야. 강서방 생각해서라도 그건 안 되지. 할머니는 절 걱정하며 계속 돈을 보내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말리려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저요, 암 보험금도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보험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엔 아무 지장 없어요. 할머니, 전 저보다 요즘 자주 못 뵈러 간 할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그제 할머니는 조금 안심한 듯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그 통화를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이 모두 옆에서 듣고 있었더군요. 다음 날 저희 집에 바로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만 집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아주 황당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해, 너 보험금 6천만 원 받았다며? 어제 너랑 네 할머니 통화할 때 나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근데? 엄만 딸이 암에 걸렸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불쑥 찾아와선 또 돈 얘기야? 아유,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그리고 어제 네 할머니한테 그렇게 괜찮다고 말했으면서 뭘 나더러 걱정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급해서 그래. 너 그 보험금 나 좀 빌려주라. 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딸이 암 수술을 받았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심지어 보험금까지 노릴 수가 있답니까? 머릿속에 뭔가 끈이 하나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전 결국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지금 장난해? 그 보험금 엄마 딸이 암 걸려서 아프겠다. 돈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아라. 하고 보험사에서 주는 돈이야. 나 곧 방사선 치료 받을 때도 일주일에 5일씩은 병원에 가야 해서 계속 회사도 쉬어야 해. 무급으로. 근데 엄마 딸 사정은 어떻게 됐든 보험금에 군침을 흘려? 엄마가 사람이야? 아이 오버 좀 하지 마. 강서방 벌이도 있고 정 힘들면 네 시댁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누가 보면 무슨 말기암이라도 걸린 줄 알겠다 얘. 넌 점기까지 하니까 금방 완치될 건데 왜 호들갑이야? 너보다 내가 더 급해서 그래. 아, 그래?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데? 왜? 엄마도 나처럼 암 걸렸어? 말기암쯤 돼서 뭐 치료비라도 당장 필요한 거야? 말장난 좀 하지 마.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급한 이유가 아유, 내가 오죽했으면 너네 집까지 달려왔겠니? 나 사채 썼어. 알지? 그 고리대금 받고 돈 빌려주는 거. 너네가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지? 근데 그 사람이 요새 자기가 하는 술집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돈을 좀 빌려줬어. 난 직장이 없어서 은행에서 큰돈 대출받기도 힘들고 현금 서비스도 이미 몇백 정도 받았더니만 그 이상은 힘들더라고. 그래서 사채 손 좀 댔어. 한 2천만 원 정도. 뭐? 진짜 남자애 미쳤네. 평생 자식들 등골, 할머니 등골을 그렇게 뽑아먹으려고 안달이더니 남자한테 사채까지 써서 돈을 빌려줬다고? 진짜 제정신이야? 아유, 갚는다고 했어, 갚는다고. 근데 아직 술집 사정이 안 좋아서 못 갚고 있는 거야. 아무튼 6천 다 못 내놓겠으면 5천이라도 좀 내놔.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딱 5천이야. 에휴, 날강도 같은 놈들. 빌린 돈이 2천인데 어떻게 이자가 3천으로 불어나? 내가 아무리 돈 없다고 도망 좀 다녔다고 해도 그렇지. 나 그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너 사채업자들 엄청 무서운 거 알지? 그런 제게 엄만 자신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더군요. 그 이유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 엄마란 사람에게 증오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심지어 엄마는 편찮으신 할머니에게도 돈을 해달라고 그렇게 닥달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네가 원래는 내가 막 주르면 조금이라도 해주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갈 때가 되니 고집이 세졌더라고. 내가 돈이 없으면 집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돈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다면서 내 뺨까지 후려치는 거 있지? 아주 죽을 때가 돼서 노망 난 거야 그 노인네. 죽을 때 뭐 돈 다 싸들고 갈 거라니? 차라리 갈 거면 빨리 가기나 하지. 그럼 내가 그 집 팔아서 사채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엄만 진짜 사람도 아니야. 아니, 엄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할머니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엄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는 언젠간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엄마 곁엔 그 누구도 남지 않을 거고 엄만 평생 쓸쓸하게 살다 비참하게 끝이 날 거야. 할머니 말대로 엄마가 싼 똥은 엄마가 알아서 치워. 그 남자한테 갚아달라고 하든 아직 60도 안 된 나이인데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서 갚든 알아서 해. 얘, 너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당신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거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거야. 알았어? 뭐?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엄마? 엄마 같은 짓을 했어야 내가 당신을 엄마 취급이라도 해주지. 난 이제 엄마 없어. 아니,
전부터 난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돈이니 뭐니 짓거릴 생각하지도 말고 아픈 할머니 힘들게 할 생각도 하지 마. 재웅이 재혁이한테도 마찬가지야. 또 그랬다간 방금 말한 대로 나 폐륜이라도 저지를 줄 알아. 사채업자들 손에 어떻게 되기 전에 내가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나가라고. 저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엄마의 등을 현관문 밖으로 마구 떠밀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엄마란 사람에게 저런 말까지 했겠어요. 제 암보험금을 노렸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할머니에 대해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펑펑 울며 울분을 토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사채빚 갚아달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엄마 방금 저희 집에 왔었어요. 와서 남자의 눈 돌아서 사채 빚진 걸 자랑이라도 된 듯이 떠들더니 글쎄 제 암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제발 엄마 좀 버리세요. 네?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할머니를 엄마로도 생각 안 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을 대체 왜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너무 분해요. 분하다고요. 제발 저희 집으로 좀 오세요. 네? 엄만 혼자 어떻게 살든 말든요. 제발요, 할머니. 제 말을 듣자 할머니는 크게 놀라시더군요. 할머니도 엄마가 설마 제 암보험금까지 노릴 거란 생각은 못 하셨던 거죠. 할머니는 우는 절 달래고 우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저와 동생들 모두를 불러 폭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까지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아무래도 앞으로 그리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에 의사도 조용하게 정리할 게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구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할머니,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라니까 왜 병원에 간다고 하세요? 아니다. 성이 너도 아직 몸이 성치 않고 재웅이 재혁이 너보다 애들도 훨씬 어린데 나까지 챙기기 얼마나 힘들겠니? 난 아무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오히려 병원으로 가는 게 내 몸도 편해.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 어제 부동산 가서 내놓고 왔다. 금매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부동산 사장이 금방 나갈 것 같다고 하더구나. 뭐? 엄마,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그리고 엄마가 만약 안 죽고 건강해지면 그럼 그땐 어디로 가려고? 그땐 내 손주들 집으로 가든 다시 집을 구하든 할 테니 넌 신경 쓸 거 없어. 잘 들어라. 주아 너 이 집 팔리면 난 네가 사채비 졌다던 거 5천만 원 딱 그것만 너한테 주고 나머진 다 손주들한테 돌아가게 손 써둘 거야. 그러니까 넌 빚만 갖고 그 술집 한다는 놈이랑 가서 살든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노숙을 하든 앞으로 너 알아서 해. 엄마, 그런 게 어딨어? 할머니 엄청난 통보에 우리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몸으로 언제 부동산까지 다녀오신 모양이더라고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엄만 난리법석을 피웠고요. 그 사람은 지금 딸 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집으로 못 가, 엄마. 그래도 내가 하나 남은 엄마 자식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어? 그래. 네가 내 하나 남은 자식이라서 내가 여태 손주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서까지 널 챙겼다. 그런데 너 성이 찾아가서 암보험까지 내놓으라고 했다며? 네가 사람이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넌 이미 사람에게 포기 안 해라는 걸. 엄마인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대출 타령이나 하던 넌 더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손주들 엄마 자격도 없다. 엄마, 넌 울 자격도 없어. 그래도 내가 왜 네 빚은 갚아주는 건지 아니?
만약 네가 빚을 못 갚으면 악독한 사채업자들이 내 손주들까지 못 살게 굴까봐 그것 때문에 마지막 아량을 베푸는 거야. 네가 아니라 모질지 못했던 나 때문에 고생한 내 손주들 위해서. 어차피 내가 없으면 애들도 너랑 연을 끊을 게다. 그러니까 그 빚 갚고 넌 혼자 알아서 살아. 네가 자식들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업보로 돌려받으면서 쓸쓸하게. 할머니는 그렇게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위해 엄마의 문제를 정리하신 겁니다.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더는 눈도 꿈쩍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할머니는 입원을 하셨고 엄마는 할머니의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엄마는 할머니의 집을 나간 지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남편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엄마 문 앞에서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성희야, 엄마 좀 당분간만 여기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지금 며칠째 찜질방만 전전했어. 난 엄마 없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 남자한테 가서 부탁해보든가. 이미 나도 가봤지. 근데 그 나쁜 놈이 나한테 돈 빌려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 만나자는 거야. 빌려준 돈 2천만 원 이번에 가게 접으면서 갚겠다고 하면서 사실 나한테 진즉 질렸었는데 내가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못하고 있었대. 아 진짜 쓰레기 같은 놈 아니냐? 갚을 거면 5천을 다 갚아야지. 왜 2천만 갚느냐고. 엄만 이미 동생들 집에도 찾아갔다가 죄다 거절당한 뒤 저희 집으로 온 거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조차 현관문 너머에 대고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장모님, 전 그래도 장모님이 집사람 어머니니까 그동안 최소한의 사회 노릇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장모님은 저희 집사람도 처남들도 할머님마저도 애초에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가족에게만 약한 사람이지 생판 남들에게까지 호의는 아닙니다. 그러니 또 저희 집사람, 제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신다면 그땐 저도 참지 못할 것 같네요. 부디 불미스러운 일로 베는 일은 더는 없길 바랍니다. 만만하게 봤던 제 남편까지 으름장을 놓자 엄만 더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동생들도 이번엔 아주 강하게 나간 모양인지 엄만 동생들도 더는 귀찮게 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할머니는 제가 방사선 치료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와 영영 작별을 하시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저와 동생들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죄가 많다. 마음이 모질질 못해서 너희들 엄마를 끊어내지 못해. 너희들 오래도록 힘들게 했어. 그래도 이 할민 너희들을 보고 갈 수 있어서 참 좋았단다. 하늘에 가서도 너희들이 행복하길 항상 바랄 거야. 이제 나도 없으니 두 번 다시 너희들 엄마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들과 행복하게 살려무나. 엄만 당시 유흥주점 주방일을 구해 일하며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더군요. 최소한의 고시원비와 생활비는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분하다며 엄만 할머니 임종 때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어요. 참 끝까지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그 뒤 우린 엄마 비로소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엄마도 더는 우리가 비빌 구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사라지고 나니 저도 동생들도 드디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저희 집 앞에 또 찾아왔더라고요. 심지어 전 그 사이 이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저희 집을 알아낸 모양이더라고요. 회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엄마를 보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엄만 전과 다르게 많이 마르고 주름도 심히 늘었더군요.
엄마의 나이는 올해로 고작 62인데 누가 보면 최소 60대 중반 혹은 후반으론 볼 것 같았죠. 성희야, 잠깐만. 성희야. 전 엄마를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만 다급히 달려와선 제 팔목을 붙잡고 우는 소리를 내뱉더군요. 엄마한테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마. 엄마 얼마 전에 위암 2기 판정받아서 수술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 받고 있어. 내가 전에 네가 암 걸렸을 때 못되게 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았나 보다. 여태 그나마 번 돈 전부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만나던 사람한테도 내가 암 걸렸다니까 바로 차였어. 엄마 지금 너무 아프고 쓸쓸하다. 그러니까 너랑 재웅이, 재혁이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래? 그럼 할머닌 삶의 빛이 꺼져가시면서 얼마나 쓸쓸하고 슬프셨을까? 하나 있는 자식은 돈 때문에 자기가 차라리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걸 알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 엄만 할머니가 생살 오가실 때 와보지도 않았지? 그리고 내가 암 걸린 걸 알았을 때도 걱정 한마디 안 했었지? 근데 설마 이제 와서 나한테 뭐 동정심이라도 바라는 거야? 뻔뻔스럽게? 성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니. 그땐 엄마도 무슨 핑계를 대든 그건 다 변명일 뿐이야. 뭐 실수? 실수는 어쩌다 몰라서 한두 번쯤 하는 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엄만 그냥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일 뿐이라고. 내가 엄마 암 걸린 걸 몰랐을까 봐? 엄마 이미 재웅이랑 재혁이도 찾아갔었다며. 걔네가 다 매정하게 내치니까 마지막으로 나 찾아온 거잖아. 걔네도 나도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할머니 장례식도 오지 않고 자식인 우리 인생도 평생 불행으로 몰아넣은 일에 대한 복수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모 대접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며 누나를 부라리곤 엄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던 엄만 자식생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쓸쓸히 암투병 생활을 하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어요. 아주 통쾌한 자업자득이었죠. 동생들도 어차피 이기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도 아니지 않냐며 엄마의 병에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자식 셋이 다 이렇게 등을 돌렸겠습니까? 그런 엄마와 달리 아빤 아직도 우리 셋과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손주들 용돈도 꼭 쥐어주곤 하세요. 작년에 아빤 또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간 다행히 마음이 잘 맞으신가 보더라고요. 물론 우린 아빠도 여전히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빠에게 지극한 효심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엄마보단 아빠가 낫다는 생각으로 아빠가 우리에게 그러셨듯 우리도 아주 최소한의 자식 도리는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셋 모두 아빠보단 각자의 두 번째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을 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친부모 복은 없었지만 배우자 복과 새로운 부모님 복은 있었으니까요. 예, 애미야, 이거 좀 입어봐라. 아유, 참 곱다. 네가 입으면 딱이겠어. 그래, 애미야. 저것도 같이 한번 입어봐라. 난 네 시애미처럼 원피스도 좋지만 젊은 처자들이 저런 깔끔한 블라우스 입고 다니는 것도 예쁘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참. 오늘은 제가 두 분 옷 사드리겠다고 모시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제 옷만 보세요? 원래 부모 눈엔 언제나 자식들 좋은 것부터 보이는 법이야.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입어봐. 시부모님은 해가 갈수록 저를 더 친자식처럼 아껴주신답니다. 그런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면 제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전 앞으로도 그런 두 분께 며느리자 딸로서 정말 잘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직은 일이 더 좋다며 결혼 생각이 없는 우리 시누이도 친동생처럼 아껴주면서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희 두 아이만은 저와 달리 마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애정을 쏟으며 키워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추적 검사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제 건강관리도 꼭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은 일방적으로가 아닌 쌍방이 서로를 최소한으로는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린 더는 엄마를 가족으로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껍데기만 쓴 채 다른 가족의 마음과 삶을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그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적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조용히 단단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선택도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에게 더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길었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